박상수 전 대변인, 강전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이거 되게 좋네. 네. 자, 관세 협상, 에이펙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그 박상수 대변인이 사진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자,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사진. 자, 어떤 사진인지 우리 언더73에서 요즘에 요 관련해 가지고 한 달 전이었나요? 아니요. 직전이었어요. 그 김경 의원이랑 최현일 의원 기자회견하기 바로 직전에 이걸 한 건데 이제 거부 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3,500억 불이랑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 처분을 해서 그 거부 처분을 당한 그다음에 유재하 위원장, 김혜란 위원장, 우재준 의원 이렇게 4명이서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 법원에서 붙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짤이에요. 붙어봅시다 한 거죠 이제. 붙어봅시다. 네, 붙어봅시다. 법원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과거의 한미 FTA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민변이 써먹던 초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민변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거부 처분을 받으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취소 소송을 승소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다 해버리고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민변이 쓰던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한번 법정 가서 한번 대법원까지 붙을 테니까 가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민변이 있을 때만 해도 정보공개 청구만 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하도 민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계속 여당할 줄 알고 이제 통상조약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개정을 해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예외 사유 하나도 없이 무조건 공개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하면 예외가 1도 인정되지 않아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재준 의원이 또 최고위원이기도 하니까 우재준 의원한테 당에서 좀 움직여가지고 우원식 의장을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왜냐면 우원식 의장은 당적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적은 없는데 거의 뭐 민주당보다 뭐 더 심하죠. 더 심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원식 의장한테 야 그래도 국회가 같은 우치니까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당이 좀 전체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3,500억 불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이거 완전히 민생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08년에 그 광우병 사태 때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이 광화문을 다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존재하는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그때 있지도 않은 광우병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완전 코너에 몰아넣었던 그 민주당 이상의 그 전투력과 파괴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법정 투쟁은 제가 할 생각이니까. 변호사 선임계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냥 원고예요. 우리가 다 거부처분 당했거든요. SSG님이 박상수 예뻐졌네요라고 하시네요. 아니 나도 좀 봤는데 까만 옷 입고 오니까 조금 화면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색 효과가 이렇게 나는. 박상수 예뻐졌네요라고요. 연휴 잘 쉬셨나 봐요. 푹 쉬었더니 좋더라고요. 푹 쉬었더니. 근데 민변에서 하던 방식이다 하니까 오늘 주제는 아닌데 권영국 대표가 민변 출신이잖아요. 1심 나오는데 10년 걸린 거 보고서. 그러니까 경찰을 두들겨 팼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집회에서 경찰을 두들겨 팼는데 정의당 권영국 대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제 고향 선배더라고요. 저도 검색해 보고 알았어요. 네, 고향 선배인데 10년 만에 재판이 1심이 나왔는데 10년 만에 1심이 나왔다. 2015년에 있었던 일이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오고.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법원에서 혜택을 주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사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있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주진우 의원 앞에서 방송하는 거 제가 보다가 이거 하나 보태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경악을 했는데. 경악? 네. 캄보디아에 여행 간 22살 우리나라 대학생이 거기 중국인 범죄 조직으로 보여요.
납치가 돼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2달째 시체가 방치돼 있고 우리 본국으로 송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오늘 아침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와 제가 진짜 끔찍한 게 뭐냐면 이 납치가 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그의 휴대전화로 그 납치된 대학생 22살 대학생 휴대전화로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조선족 말투의 남성이 A씨 가족에게 전화해 A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 5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해서 죽었는데 지금 시체가 캄보디아에 방치돼 있는데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심장마비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 사실이 확인됐지만 시신이 2개월 동안 한국으로 오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도가 지금 보면 이 보도에서는 조선족이라고 이 피싱한 사람이 그러니까 협박으로서 요구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중국인 조직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도가 거의 안 나오고 그나마 나오는데도 캄보디아인 현지 뭐 범죄 조직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중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서 중국인 범죄 조직이라고 이 나라 신문들이 말을 못해? 지금 일제시대예요? 아니 일제시대면은 일본인 범죄 조직이 조선인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당시 친일 신문들이 못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제가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때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있었잖아요. 네. 소말리아 해적에 우리 국민이 납치되니까 우리 군이 가가지고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구출해 온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왜 중국인이 한 걸 중국인이 했다고 말도 못해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지난 추석 연휴에도 태안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새벽에 긴급 문자가 나갔었어요. 그 태안으로 그 중국 웨이하이에서 한 350km 정도 태안이 떨어져 있는데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인 8명이 미립국을 하다가 그게 우리 육군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그 결국에는 해경에서 한 새벽 1시 반 정도에 검거를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한테 경계태세 그 들어갔다라고 비상 문자가 나갔었다라는 거죠. 추석 때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도가 또 그 다음에 크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 8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7명이 이미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뭐 한 사람당 18,000위엔인가 뭐 이 정도를 지급을 하고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서는 다시 들어오던 과정에서 이렇게 검거가 된 건데 전 다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눈 감아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든 입국만 하면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시 먹고 살 만한 그 돈벌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트 타고 350km를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주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이유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한 게 그 시작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대학생 이야기를 보는데 뭐가 다르냐는 게 사인이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예요. 아니 이국당에서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곧 열리잖아요. 네. 곧 열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뭐 이런 의제를 뭐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는 뭐 나눌 수가 없겠죠. 조금 아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광화문역 요즘에는 그 광화문역 나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교보문고 쪽으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오거든요. 그쪽에서 보면 코리아나 호텔에 되게 큰 전광판 올해 새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마침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에이펙 왜 이재명 대통령의 비행기 뭐라고 하죠? 주차하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뭐 우리 쓰고. 대통령께서 참 그 영상이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번에 냉부의 사건도 그래요. 그렇고 네. 어쨌든 본인 얼굴 알리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에이펙에 있어서 대통령이 홍보 영상에 뭐 주차하는 걸로 나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외교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날 좀 당일치기로 왔다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지금까지 보도된 거는 29일 날 아침에 한국 왔다가 그날 바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스스로 시진핑을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오는 것도 자리만 장소만 장소대요. 장소되어야 아니 그래갖고 경주도 아니고 지금 서울로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나홀로 집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약간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중국이 진짜 신경을 썼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가서 혼밥 먹던. 아 중국 맞아요. 혼밥. 진짜 중국 혼밥 정말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이해찬이었나요? 이해찬 당시 총리였나 대표였나 하여튼 뭐 해서 갔는데 시진핑이 이렇게 상석에 앉아 있고 이해찬을 여기다 앉혔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이사 앉는 자리에 앉혔어.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랬나요? 네, 아.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그러니까 정말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이 또 아주 굉장히 뭔가 하여튼 익숙합니다. 익숙한 아니 대접이에요. 뭐 그렇게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으나 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MB는 그래도 골프 카트 그래. 예. 몰고 다니면서 그건 굉장히 진짜 예. 친교를 엄청나게 깊게 네. 한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그렇죠. 부르면서 그것도 네. 하나의 굉장한 아, 이슈가 저 됐었죠. 사진이요. 저기 보세요. 사장 이사 자리에 이해찬이 앉아 있어요. 사진 진짜 금방 찾아내시네. 야 이걸 찾아내셨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당시에 왜 근데 그러냐면 우리- 이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가지고 만년필이나 뺏기고 오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러고 있고 이 제스처가 똑같아. 이렇게 제스처가.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아, 고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고개 우리 이렇게 차장님 하고. 약간 1인극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면 옆에서 더 보니까 재밌어. 더 진짜. 재밌어. 진짜 그 각도가 살아 있어. 아 근데 저 내일 안 그래도 내일 네. 뒤늦게 가족 여행을 경주로 갑니다. 뭐 시진핑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에이펙 현장 점검 차원에서 네. 경주에 가서 그 네. 정청래 대표가 찍었던 아, 그 이거 밑에서도 그- 한번 찍고 어. 그리고 되게 정치인으로서 그 저기를 키울 호연지기를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마립간이에요? 그 마립간에 그리고 사실 박 씨가 원래 마립간이었어요. 맞아요. 박 씨가 세운 나라가 신라입니다. 박상수 네.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네, 분. 신라입니다. 박 씨가 세운 나라죠. 어쨌든 그래서 에이펙이 우리가 참 경주에서 유치했다라고 전 국민이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정말로 눈앞에 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사실 그 정말 가장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왔다가 그 실제로 시작하기도 전에 31일부터인데 29일 날 왔다가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일본 총리 결정 나기도 전부터 일본에는 2박 3일 가는 걸로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왔다가 지금 한국 찍고 가겠다는 건데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2박하는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1박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29일 날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시진핑과 그 트럼프의 그 만남을 30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루 묵고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좀
한국에서 잠을 자게 만들려고 네. 그렇게 정말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일본에서 2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당일이나 1박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팝스타들 중에서 보면은 일본의 그 부도간 같은 데서 이제 공연을 막 이틀 동안 목소리를 엄청 쓰면서 해요. 그다음에 한국에 잠깐 와. 맞아요. 옛날 많이 그랬죠. 네. 어차피 1시간 거리니까 잠깐 와. 잠깐 오는데 한국에서는 공연을 할 시간도 없거나 그래서 잠깐 인터뷰하고 날아가던가 그렇지. 아니면 한국에서 공연은 일본에서 막 열정을 다 쏟고 와서 그냥 진짜 대충 하다가 왜냐면 빈축을 사는. 미국 개념으로 보면 한 주도 아니잖아요. 한 주를 넘어가는 그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야. 네. 그쵸.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오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라와 나라를 이동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안 가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트럼프도 지금 아시아 넘어오는 게 일본에 오는 게 메인 이벤트고 우리는 그냥 들렀다 가는 거 아니냐. 에이펙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좀 하고 왔다고 하고 어제 그래서 삼실장이랑 관련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날 거로 예상이 되니까 뭐 딱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우리가 뭐 어제 회의 결과 내용을 얼핏 들어봤는데 그 뭐죠? 스와프 얘기를 통화 스와프 얘기를 했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해 가지고도 특별한 그 얘기가 없었대요. 그나마 그게 통화 스와프가 우리가 3,500억 불을 줬을 때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카드긴 한데 특히 그것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들한테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뭐,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잖아요. 근데 예. 그 통화 스와프의 그 한도를 우리가 요구했던 한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무제한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있나 봐요. 예. 근데 거기에 5분의 1 수준 정도밖에 그쪽에서 미국에서 5분의 1 정도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진짜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야당한테 국회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모여 앉아가지고 속닥거리고 앉아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이었으면은 예전에 민주당이 국회 야당이었고 우리가 만약에 집권기였으면 지금 광화문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관계가 좀 이렇죠. 근데 문은 계속 열어줘.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확인 안 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비자로 다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만 있다가 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잘만 있다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상당수의 사람들이 왔다가 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좀 커지니까 그것도 머리가 아파.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국가자원 정보 시스템이 불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무비자로 들어와도 입국 카드에 그 거주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이 시스템 자체도 무슨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뭐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이게 다 화제가 난 수수식이고. 다음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무비자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맞냐 문제 제기하는 메시지를 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극우몰이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 일제 시대냐고요. 일본 하면 내지인에 대한 범죄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고 내지인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지금이 일제 시대냐고요. 도대체 왜 우리가 중국한테 있는 것 가지고도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지 정말 나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미사일을 불상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불상체. 맞아요. 예. 예? 계속 왜 불상을 쏘아 올리냐고요, 진짜. 맞아요. 계속. 미사일이란 표현을 못 썼죠. 예, 불상체 계속. 정말 미상 불상체인지 무슨 비행 불상체인지. 그래서 이거 좀 큰일 나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취재 기자들도 뭘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어차피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협상이 아닌 것이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공유가 될 텐데 긍정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공유가 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한 라인은 가동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한라인 비서실장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거지 한 라인을 구축한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러면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미국 지난번에 정권 갔다 말이나 와서 돼야 내가 아마 제일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그 비서실장 한 라인 구축했다라고 했는데 한 라인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한다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고 명함 주고받을 때 보면 번호 없는 명함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번호 없는 명함만 받아온 것 같아요. 번호가 있는 걸 받아와야 돼. 전화할 수 있는 걸로 메일 주소만 있는 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주소만 있는 그런 명함을 받아왔나 봐. 아무것도 없어. 이름만 있는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영어로 된 이름만 있는 영어로 된 이름만 있는 영어만 받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은 한글 이름으로 된 이거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한글 이름으로 된 명함을 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지. 번호 있는 걸 받아와야지. 번호는 없어. 진짜 번호가 없어. 하여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온 김에 뭐 김정은과의 뭐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관심이 더 많죠. 일단은 아시아에 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일본 그리고 중국 또 북한 김정은. 이 김정은. 부분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완전히 만년필. 그냥 장소 대여의 수준이 지금 아닌가. 국익이 너무 떨어졌다고 아니, 느낀 만년필 게, 관심이 예, 있지. 최근에 보면 베트남에서도 김정은을 또 만나러 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푸틴이랑 잡아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핫하게 뜨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번에 중국 전승절에서 어쨌든 그 북중러가 또 밀착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여준 것도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에다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이미 이국가론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 메시지만 계속 내는 것도 이게 맞는가 좀 생각이 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답답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외교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용외교 그리고 잘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정도가 끝이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정말로 디테일이 없었구나. 그게 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시즌이 아닌가 싶고 참 나라가 풍전등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